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현재 일본 최고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지은 단편소설 올 준비는 되어 있다 입니다. 이 책에는 생쥐 마누라, 열대야 등 12가지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올 준비는 되어 있다를 준비했습니다. 올 준비는 되어 있다. 아침, 다카시가 전화를 걸어 내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 했다. 둘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트리가 좀 이상했어. 나무가 아니고 알전구만 달려있는데 파란색, 콩알만하고 예쁜 전구였어. 라고. 나는 어쩌면 울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남자가 그렇게 암시로 가득한 꿈을 꿨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그렇게 솔직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다니 대참사다. 흥미로운 꿈이네. 하지만 나는 차분하고 미소까지 머금은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다카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는 집을 나간 지 반년이다. 그런데도 다카시에게 아야노는 물론 각별한 존재라서 때로 찾아왔다가 또 나간다. 아야노는 내 이름이다. 다카시는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카시를 좋아한다. 하지만 한 남자를 진정 좋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일이다. 토요일, 나는 조카를 데리고 요요기에 가야 한다. 조카는 요요기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치과 위생사인 내 동생, 조카의 엄마는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소설을 쓴다. 소설을 쓰기 전에는 직업이 없었다. 대학을 중퇴한 지 10여 년. 나는 여행과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았다. 틈틈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합의하에 헤어지고 합의 없이 어느 한쪽이 사라지고 물도 안 나오는 냄새나는 방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고 그 방에서도 쫓겨나 밤새워 거리를 헤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얻어맞은 일도 패된 일도 있었다. 다카시는 여행지에서 만났다. 영국 노포크 지방의 해변 술집에서. 다카시는 큼지막한 머그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의 여행은 짧게는 2주일, 길게는 8개월인 적도 있었다. 그때는 한 달 정도의 여행이었다. 조그만 여관에 머물면서 글래스고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내가 찾은 거리의 풍경은 하나같이 쓸쓸했다. 어둡고 춥고 해변에는 해초가 파도에 밀려 올라와 있었다. 구멍 뚫린 그물이 사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데서 아무 목적 없이 어정거리고 있다니 내가 좀 어떻게 됐나 봐. 저녁이었고 바람이 불면 죽은 물고기 냄새가 풍겼다. 모래사장을 어기적어기적 걸으면서 나는 조그만 소리로 투덜거렸다. 나의 여행은 늘 그런 식이었다. 나 스스로 갈 곳을 모르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모으고 혼자 여행하면서 끝내는 우울해지고 만다. 추위와 더위에 진저리를 치고 고독을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곳에는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다짐한다. 그런데도 일본으로 돌아와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갈 곳을 정하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만 꾸려서 집을 뛰쳐나간다. 그래도 노포크는 술집만큼은 멋진 곳이었다. 곳곳에 널려있는 술집들은 모두 아담하고 따스하고 편안하고 커다란 머그에 따라주는 맛있는 맥주를 다들 느긋하게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신다. 새우와 양송이를 마늘과 함께 볶은
소박하지만 훌륭한 안주와 함께 사람이 있고 생활이 있는 그 기운만으로 풍성했다. 그곳에 다카시가 있었다. 검고 숱 많은 머리칼은 손으로 뒤섞어 놓은 것처럼 엉망이고 어깨가 넓어서가 아니라 어깨와 가슴팍이 두꺼워서 행복하고 남성적이란 인상을 자아내고 있었다. 감색 스웨터에 청바지 그리고 짙은 황록색 스포츠웨어를 껴입고 있었다. 다카시는 그곳에 눌러 살고 있었다. 다카시와 몸을 나눈 것은 내 인생 최고의 놀람이었다. 그렇게 편안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빈틈없이 딱 겹쳐질 수 있다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달콤하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그칠 줄 모르는 한없는 마음으로 창밖에서는 태양이 하늘을 질러 수평선 위로 떨어져 방안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조차 모르고 자신의 손과 발과 눈과 입술, 온몸이 내가 아닌 다른 생물처럼 제멋대로 꿈틀대며 더 다카시의 머리칼과 볼과 가슴과 배와 허리와 무릎과 허벅지와 발목과 손가락과 팔을 만지고 싶어하고 얽히고 싶어하고 다카시의 향그러운 살 냄새와 따스함 그리고 거기에 다카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매끄러운 물이 되고 햇살이 되어 내게로 쏟아지고 너무너무 멋지다고 자신의 몸의 발랄한 생동감에 놀라고 아까부터 조그맣게 그러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싶어 귀 기울여는 순간 그 소리가 자신의 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환하게 웃는다. 아무튼 끝없이 탐닉하지만 이미 충분히 만족된 상태여서 나와 다카시의 그 행위는 이제 사막에서 빙빙 돌아가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다. 풍부한 물줄기를 쫙쫙 온 사방에 물방울을 튕기면서 다카시와 나는 함께 여행을 끝냈다. 동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같이 귀국하여 아파트를 빌렸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토록 빛나고 한없이 풍요로웠던 연애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꼬리를 감추었다. 그 다음이 골치 아팠다. 몸도 마음도 여전히 여기에 있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도 그것은 다른 무엇이지 다카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여자와 잤다며 다카시가 내게 사과했을 때 나는 어쩌면 울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다카시가 나보다 솔직할 뿐 우리는 같은 유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 다카시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야 너는 다 알아버린다니까. 라고. 그때 내 심장의 일부는 이미 죽었다. 너무나도 외로워 말라 비틀어져. 조카인 나츠키는 이제 겨우 7살인데 벌써 눈이 나빠 조그맣고 귀엽고 평평한 코에 투명한 분홍색 테에 안경을 올려놓고 있다. 그 안경이 조금은 크다 싶다.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인사법은 코와 코를 마주 비비는 것. 나츠키는 그 하얗고 낮은 코를 내 코, 아니 뺨에 북북 비벼대면서 웃는다. 우리는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버스를 타고 교도역으로 나가 전철을 탄다. 얘기해줘. 얼굴도 말꼬리도 올리고 자 준비됐어요 란 식으로 나츠키는 말한다. 나는 언젠가 책에서 읽은 공중에 매달린 저승사자 얘기를 해주었다. 나츠미는 얌전한 표정으로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 나츠키의 볼은 평소보다 봉긋하다. 그것은 저승사자를 자두나무 꼭대기에 매달아두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다. 덕분에 죽음을 앞둔 병자와
죽고 싶어하는 사람마저 죽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전철 안은 난방이 지나쳐 후끈 더웠다.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빌딩과 가로수와 길과 차들의 싸늘한 색을 멍하니 바라본다. 통과하는 역의 플랫폼과 서 있는 사람들의 코트를. 이모,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야? 나츠키가 묻는다. 아니, 나는 대답한다. 오늘은 할 일이 좀 있어. 다음에 갈게. 동생에게 혼나겠다. 창밖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츠키한테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해주지 마. 그 아이 겁낸단 말이야. 나츠키는 한쪽 손을 내게 맡기고 다른 한 손으로 은색 손잡이를 잡고 문 너머로 밖을 보고 있다. 나는 나츠키를 내려다보면서 이 아이도 언젠가 여행을 할까 하고 생각했다. 나츠키는 감색 외투를 입고 회색 타이즈를 신고 타이즈는 발목계에 접혀 주름져 있다. 검정 구두를 신고 있다. 검정 바이올린 케이스는 동생의 주의를 무시하고 선반에 올려놓았다. 아파트의 한 방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 나츠키는 동생이 가르쳐준 대로 벗은 구두를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런히 놓는다. 그러고는 구조를 아는 타인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 거실 의자에 앉는다. 차례가 올 때까지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려는 것이다. 청회색 카펫과 짙은 갈색과 하양의 줄무늬 커튼, 테이블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보온병과 종이컵과 녹차 팩과 인스턴트 커피가 놓여 있다. 나츠카는 두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다리를 덜렁거리면서 레슨실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물론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만 거실에 있다 보면 소리가 적지 않게 새어나온다. 나는 그만 눈썹을 찌푸리고 만다. 비교적 잘하는 학생이라 감정이 넘치는 데다 미묘하게 음정이 어긋나 솔직히 귀에 거슬린다. 배운 지 오래지 않은 나츠키가 오히려 훨씬 따뜻하고 품위 있는 소리를 낸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이 열리고 학생이 나오고 나츠키가 들어간다. 케이스에서 꺼낸 반짝반짝 좋은 냄새가 나는 새 바이올린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한번 불안한 듯 돌아보고는 왜 호적이 안 올리는데? 다카시를 소개했을 때 언니는 이상하다는 듯 그렇게 물었다. 안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는 자랑스러움에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옆에서 다카시가 내 정수리에다 입맞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언니와 형부가 어이없어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고 겁나는 것도 없었다. 아니,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만이 겁났다. 우리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싶었다. 또 언젠가 어느 한쪽의 마음이 변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떠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우리 자매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는 다카시를 할머니에게 소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연금을 받을 때마다 손녀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주었다. 난 쓸데가 없다 라면서 늘 1만 엔씩 반듯하게 접어 종이봉투에 넣어주었다. 할머니가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맨솔에담과 콜드크림과 종이봉투뿐이었다. 나는 당시 직업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할머니가 주신 1만 엔을 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슬프고 고귀한 무엇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종이봉투에 담아 서랍 속에 쌓아놓았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나와 언니와 동생은 터울이 별로 없어 가족에 얽힌 거의 비슷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나누었던 나날도, 그 무렵 엄마가 얼마나 예뻤는지도, 엄마의 가출도 그 후의 집안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아빠의 팔과 손목시계도, 차 찌꺼기를 뿌리고 현관을 쓸던 할머니의 모습도, 할머니 방의 냄새와 경대 위에 놓여있던 맨솔에담과 콜드크림도, 할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은 늘 손수건이 너무 꽉 묶여 있어 푸는데 조금은 힘이 필요했지만 그 단단했던 매듭도, 아빠의 하얀 차와 파란 차도, 여름 방학이면 종종 갔던 바다 옆 온천장도, 우리 자매의 입학과 졸업, 발열과 치통과 히스테리와 아무튼 모든 것을 싫든 좋든 상관없이 셋이서 보고 지나온 기억으로 갖고 다닌다. 언니는 결혼하고 나는 방랑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아이를 낳았다. 나츠키는 우리 자매가 자란 그 집에서 우리의 동생인 그녀의 엄마와 우리의 아빠인 그녀의 할아버지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나츠키의 레슨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난 다카시를 생각한다. 우리 이제 곧 추락할 거야. 더 이상은 웃음소리도 달콤한 말도 지어짜도 나오지 않는데 여전히 편안하고 매끄럽게 빈틈없이 딱 겹쳐지는 잔인한 몸을 나눈 후 나는 다카시에게 그렇게 말했다. 메마르고 냉담한, 아니 무표정한 목소리였지만 다카시는 못 들은 척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텅 비어 외로운 마음인데 마치 풍족한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다가 그만 나는 내 몸이 정말 충족돼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악했다.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다카시도 나도 변했는데 어느 쪽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둘 다 영원히 사막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프링클러일 수 있다고 쉬이 믿었다. 여기는 노포크가 아닌데도. 문을 열고 볼이 발그스레한 나츠키가 나온다. 레슨이 끝나면 나츠키의 볼은 늘 발그스름하다. 나는 책을 덮고 나츠키의 두 발에 부딪힐 듯 그녀를 안았다. 그때 문으로 들어가는 다음 학생의 머리 너머로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 가볍게 인사했다. 나츠키는 내게 바이올린을 건네고는 내 허리에 두 팔을 감고 내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다. 그 자세로 나 동그라미 받았다 고 말한다. 바이올린 레슨이 끝나면 늘 피치 멜바를 먹으러 간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하라주쿠까지 걸어가 늘 가는 프루츠 팔러에서 그것을 주문한다. 피치 멜러 하나와 뜨거운 커피 한 잔. 나츠키는 몸이 작아 하얗고 네모난 테이블이 가슴에 닿는다.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던 때 묘지를 즐겨 산책했다. 묘비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의 묘비명을 상상하기도 했다. 여기 유키무라 아야노 잠들다. 강한 여자였다. 하지만 실은 그때 이미 울 준비는 되어 있었다. 나츠키, 너 울보니? 나는 조카에게 묻는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가끔은 울어 라고 대답했다. 우는 것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는 왠지 행복해진다. 더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나츠키는 또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어깨에 닿을 정도로 갸웃하고서 모르겠어 라며 강아지처럼 귀엽고 깜찍한 얼굴로 웃었다. 이모는 강한데 피치 멜바를 먹으면서 어른스러운 말투로 덧붙인다. 아이스크림이 차가워 얼굴색이 스산하다. 나는 여행지에서 싸운 이야기와 극장에서 자기 사타구니로 내 손을 가져가려는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야기를 한다. 나츠키는 겁먹은 듯 고개를 움츠리고는 늘 그렇게 말하며 감탄해준다. 나는 나츠키를 데리고 언젠가 파리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오늘처럼 추운 겨울밤,
파리에서 걸쭉하고 뜨거운 생선 수프를 먹여주고 싶다. 바닷속 생물들의 생명 같은 맛이 나고 온갖 향신료의 맛이 섞인 뼈까지 영양이 녹아드는 생선 수프다. 나는 그 풍요롭고 행복한 음식을 다카시가 아닌 남자에게서 배웠다. 오래전 내가 지금보다 훨씬 격렬한 여자였을 때 이걸 몸에 넣으면 강해질 수 있어 라고 나는 나츠키에게 말하리라. 도무지 현실 같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슬픈 눈을 만났을 때 생선 수프를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거든. 바닷속 생물들이 지켜주니까. 나츠키를 데려다주고 나는 다카시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간다. 역의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린다. 어제 저녁 몸을 나는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와 그때 배경음악으로 흘렀던 리스트의 피아노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다카시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거의 울먹인다. 다카시도 다른 여자와 정사를 거듭하고 있으리라. 현관에서 헤어질 때 나츠키가 내게 손을 흔들며 안녕 이라고 말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봐 라고. 그녀가 사는 집, 과거에는 내가 살았던 집, 문의 옆에는 매화나무가 있고 우편함 바로 밑에는 도둑고양이를 위해서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 있다. 과거에는 내가 살았던 집. 나는 다카시의 친절함을 저주하고 성실함을 저주하고 아름다움을 저주하고 특별함을 저주하고 약함과 강함을 저주했다. 그리고 다카시를 정말 사랑하는 나 자신의 약함과 강함을 그 100배는 더 저주했다. 저주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어린 나츠키가 언젠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면 더 강해지기를 기도했다. 여행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한껏 사랑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기도했다. 나무가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꿈을 꾸었다. 좋아하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 그런 말을 해도 꿋꿋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